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김민홍 지음, 이봄의 동선동 출판 동화 독법입니다. 동화 독법은 유쾌하고도 섬세하게 삶을 통찰하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작가 김민홍 선생님은 아이들만 읽는 것으로 알고 있던 동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던 민담, 은유와 통자와 단편으로 이해했던 우화 속에 담긴 진실을 동화 독법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 때 위로받고 헤쳐나갈 힘이 되는 축복을 소망한다고 소개글에 되어 있네요.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인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생명의 정치로 이어지기 위해 챕터를 낭독합니다. 솔로몬은 성서에서 가장 현명한 군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총명함을 뚜렷하게 부각시킨 유명한 사건은 재판입니다. 군주가 지배한 시대는 왕 자신이 곧 사법부였으니 왕이 똑똑하지 못하면 그가 내리는 판결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마련입니다. 솔로몬이 정의로운 재판장 노릇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도대체 어떤 판결이었기에 그러는지 한번 보기로 하지요. 솔로몬의 지혜라고 알려진 이야기가 기록된 성서의 대목은 구약 성서라고 흔히 부르는 히브리 성서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두 여자가 어떤 아이를 서로 제 아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재판은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왕은 칼을 꺼내들고 분쟁의 대상이 된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합니다.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방식으로만 보면 공평한 분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이는 죽습니다. 결국 양보한 쪽에 아이가 주어집니다. 성서 본문에 따르면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불타올라 자기 아들이 칼에 죽기 전에 상대방에게 양보했다는 겁니다. 모성애에 대한 시험인 셈이지요. 인위적으로 아이의 위기를 만들고 이에 대한 엄마의 절박한 대응을 대조시키면서 재판은 어렵지 않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난해했던 이 사건을 해결하자 솔로몬의 위상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왕을 두려워하였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이 미친 파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판결을 내린 지혜로운 왕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겼다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대했다. 이름 없는 두 창녀의 친자 확인 소송을 해결한 재판의 반응치고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볼까요? 왕의 판결을 요청하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의 직업과 신분이 주목됩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사회적으로 천시당하는 여인들이 왕을 마주 대합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솔로몬으로서는 이름 없는 창녀의 사정까지 돌보는 자애로운 군주의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솔로몬을 치켜세우고 그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숨겨진 것이 아닐까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의 중대사가 얼마나 많은데 무명의 창녀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 한들 응할 왕이 어디에 있겠으며 그런 일을 풀어주겠다고 뭐 그리 대단한 주목받을 일인가 싶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서는 이들의 하소연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이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대충 듣고 속단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창녀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자기들의 관계를 밝힙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나 가까운 친구인지
관계가 그저 그런지 또는 먼 사이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집 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집에는 이 두 여인 말고는 누구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말하게 될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들 각자의 일방적인 증언 외에는 객관적인 증인이 되어줄 제3의 인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왕으로서는 이 두 여인의 말에만 의존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재판관의 입장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하니까요. 대체 무슨 사건을 가져온 것일까? 왕은 궁금했을 겁니다. 말을 처음 꺼낸 여자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3일 차이로 각자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두 여인은 정말 힘든 처지에 산고를 치른 셈이지요. 서로 형편이 비슷하니 동병상련할 만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뭉갰으며 그 아들은 그날 밤 죽었습니다. 상대방 여인의 실수로 인해 그 자식이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자식 가진 입장에서 그것도 한 집에 사는 이들 두 여인 모두가 함께 슬퍼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얼핏 진술 중인 여인은 상대방 여인이 아이를 과실치사시킨 혐의를 고발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건의 내용은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아이가 밤사이에 몰래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의 당사자가 이걸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깊이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 아이 바꾸는 걸 직접 본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아이를 바꾸었다는 것은 아직 일방적인 추론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바뀐 걸 어떻게 알았다는 걸까요? 제가 새벽에 저희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아이가 죽어 있었답니다. 그러나 날이 밝자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기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막 태어나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친엄마라고 해도 잘 모르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주장은 아직까지 이 여인의 시각일 뿐이지 다른 누군가가 객관적인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대개사정이지 이쪽에서 그렇구나 하고 동의해 줄 만한 일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장녀가 낳은 아이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일 텐데 그게 누구 자식이면 어떻고 살았을지 죽었는지가 왕에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혹시 여인이 이 아이는 사실 궁궐내 고위직 무슨 인사의 아이라고 한다면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작 듣고 보니 골치만 아프고 사건의 진상을 가려내도 어렵고 낯도 빛나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매우 절실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대방 여인이 곧 격하게 반발합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어느새 두 여자는 감히 왕 앞에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아,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요즘 같으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의학적으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방법이 없는 솔로몬은 온갖 추리와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 더욱 진실하게 들리는지 그 말하는 태도나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보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달리 증거가 될 만한 것이 혹시 있는지, 이웃의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인지, 목격자는 정말 없는지,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래서 여인들과 이 아이의 발가락을 검사하고 대조해 본다든지, 또는 두 여인 가운데 누가 아이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할 수 있는지, 현장 검증을 한다면 실마리가 잡히는 것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모두가 솔로몬을 주시했을 겁니다. 솔로몬은 궁리합니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상대방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좋은 수가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겉으로는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칼이라니,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법정이지 형장이 아닙니다. 법의 논리로 문제를 푸는 것이지 칼로 누군가를 베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칼을 대령하려 했으니 모두가 의아했을 겁니다.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끔찍한 말을 꺼냅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재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왕의 판결에 모두 질겁을 했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이가 법정에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아이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든가 판결의 핵심인 것이지요. 두 여인 가운데 하나가 이 아이의 엄마로 확인되어 그 품에 안기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다 그렇게 예상하고 솔로몬의 멋진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칼로 발라 반씩 똑같이 나누어주면 공평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된 것이 아이가 아니라 물건이나 재산이라면 분쟁이 첨예할 때 이 방식이 가장 손쉬울 수 있을 테지만 이건 아이의 목숨을 빼앗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갓 태어난 아이 둘 가운데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판결대로라면 나머지 살아있는 아이도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은 아이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셈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어도 문제가 됐으니 죽으면 사태는 깨끗이 해결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도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내세울 수 없게 될 터이니 말이지요. 문제를 해결한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 자체를 없애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정작 일은 더 커지는데요. 법리적으로만 보면 이 사건은 아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도 일방적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똑같이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평한 분배라는 게 가령 하루는 이 여인이, 다음 날은 다른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가 되는 식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대로라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에 대해 반응하는 두 여인의 방식이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둘 가운데 한 여인이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 여인은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아이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최대 관심사는 아이의 생명입니다. 아이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서 완벽하게 물러서는 거예요. 본래 이 재판에서 가려내려고 했던 목적을 스스로 접는 겁니다. 상대방 여자는 다릅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왕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한 여인은 왕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고 다른 여인은 그 결정을 지지하고 나섭니다. 어차피 누구의 것도 되지 못한다면 아이가 죽어도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사태는 이미 한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왕이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생각지도 않은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양보한 쪽이 이긴 겁니다. 왕은 자신이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테니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판결의 결과는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였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칼을 들어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어 주라는 것이 최종 판결인 줄로 알았다가 그걸 뛰어넘는 판결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칼은 직접 그것을 사용해서 피를 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를 칼 위에 세워 그 속마음을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여인과 아이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려 한 것이지요. 이 판결의 정치적 결과는 솔로몬을 향한 백성들의 경외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두려움에 찬 존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포로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카리스마가 있다는 점으로 해서 솔로몬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의 왕권은 백성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강압적 물리력이 아닌 정신적 카리스마로 상황을 압도한 것이지요. 창녀의 친자 확인 소송이 그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한껏 세운 것입니다. 사안 자체도 중요도 때문이 아니라 그 사안을 푸는 솜씨에 경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는 것일까요? 성서의 본문은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불터올라 아이를 살리는 대신 양보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술은 판결의 결과를 모두가 알게 된 이후에 쓰여진 기록인 것이고 이 사건의 전개 과정상에는 그 어디에도 살아있는 아이의 친엄마가 바로 이 여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그 아이의 친엄마였다면 아이의 생명을 그 누구보다 더 귀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옳다면 우리는 이 성서의 본문과 솔로몬의 판결이 맞다고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판 현장에서는 아직 그런지 아닌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친엄마라고 해서 언제나 모성애가 앞서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모성애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아이를 버리는 친엄마와 아이를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기르는 엄마의 차이를 우리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말만 듣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DNA 검사에 의한 과학적인 친자 확인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엄마에게 아이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준 겁니다. 그게 그거지. 다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할지 모르나 이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초점은 이 아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이 자신을 위해 좋은지에 맞춰진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특별한 시선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위급한 지경에 놓인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는 이가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친엄마의 모성애가 발동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친엄마라면 더더욱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친자식과 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아이의 입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엄마는 아이의 친엄마인가 아닌가가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이었던 게 아닙니다. 친엄마라도 아이의 생명보다는 자기 소유권이 우선일 수도 있고 친엄마가 아니라도 위험에 처한 아이의 생명이 더욱 귀중하다고 여기고 그걸 위해 만사를 제쳐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은 그걸 확인하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아이인가가 초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하는 소유권인가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여자의 아이다 라는 말 속에는 여자가 중심이 되고 아이는 그 소유물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했던 걸 떠올리면 솔로몬은 이러한 논리를 깨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신 솔로몬은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과연 누구인가가 초점입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엄마에 대한 아이의 소유권을 확정짓는 어법이 아니지요.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의미입니다. 여자들은 애초에 아이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솔로몬은 생명의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겁니다. 이는 소유와 생명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이에게 소유가 저절로 따라붙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사건의 진상을 놓고 추리로 현장을 재구성해서 진상을 밝힘으로써 최종 판결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설사 아이가 친엄마가 아닌 여인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생명의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여인이 엄마가 되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당연히 낫다는 것은 달리 거론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법정에 등장시킨 칼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한 겁니다. 칼은 사용하기에 따라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칼의 주인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결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 체제의 전격적인 변화가 이 사건을 통해 예고된 것이었고 이제 사람들은 장녀처럼 신분이 미천한 존재의 문제조차도 생명의 원리에 의해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재판은 신분이 무엇든 간에 상관없이
최고 권력자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의 기준도 생명임을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건 지금까지 칼로 피를 흘리며 권력을 잡았던 솔로몬의 과거와 결별하는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체제가 무엇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애초에 단지 장녀들의 친자 확인 소송으로만 보였던 문제가 사실은 솔로몬의 시대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떤 가치를 최고로 놓고 나라를 꾸려갈 것인지를 알리는 출발점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솔로몬의 재판은 어느 한쪽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두 여인들처럼 한 집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칼로 피를 보기까지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현실에서의 솔로몬은 이 재판으로 선포된 생명의 가치를 그대로 끝까지 실천해 나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사치와 방탕에 빠졌고 화려한 궁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포악한 군주로 변모해 갑니다. 그가 간구하고 받았던 하늘의 지혜는 오래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가 죽고 나서 남과 북은 드디어 분열하고 차례차례 큰 나라에게 망해버린 채 오랜 유랑 생활과 바빌론 제국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피하지 못하고 말지요. 성서는 솔로몬의 그러한 모순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일부러 미화하거나 그의 권력을 정당화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후에 저지른 변절을 두고두고 질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비판이 이 이야기가 전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생명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 백성들을 착취해버린 역사의 위선과 모순을 고스란히 폭로하는 증거가 된 거죠.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자신의 진실을 고스란히 비치는 거울인 거예요. 거울을 한번 보고 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거울과 마주해서 자신과 만나고 자신을 거울에서 읽어내지요.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울은 단지 유리로 만든 거울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거울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있답니다.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거울이죠. 그래서 그건 깨지지 않는 거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투명하게 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생명의 가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지혜 말이지요. 서로 어떻게든 자기가 갖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싸우다가 정작 아이는 누구의 것도 되지 못하고 죽고 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깨우침이자 능력입니다. 이 마음의 능력이 없으면 결국 칼부림이 해결책이 되고 말겠지요. 칼로 선자, 칼로 망한다는데. 네, 이상 김민홍 지음, 이봄의 동선동 출판 동화독법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 편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